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30대 여성이에요. 남편하고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대형 빌딩의 입점해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위층에는 학원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바로 그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었죠. 손님 중에서 널리고 널렸던 게 학원 수강생이었지만 남편이 유독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네요. 첫 번째는 남편이 카페 근무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서였죠. 크로스백 메고 모자 자주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알았어요. 음료를 주문할 때도 음료를 가지고 갈 때도 근무자들한테 꼭 환하게 웃어주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꼬박꼬박 했던 남편이기에 다들 좋아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남편이 학원을 오가는 길에 카페를 들려 음료를 사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늘 저와 시선이 오래 마주쳤기 때문이었어요. 주문을 하고 나서 기다리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남편은 꼭 제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뇌리에 박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저한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만 하지 않고 음료를 받으면서 다른 말을 거는 거예요. 여기서 알바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 이제 3개월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 제가 여기 위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데요. 2달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부터 여기서 일하고 계셨던 것 같아서 일을 능숙하게 잘하시길래 얼마나 일하셨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남편이 횡설수설하면서 되게 수줍어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타임에서는 가장 늦게 들어온 인력이 저였거든요. 저는 업무 습득의 천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근무자들이 저보다 당연히 능숙했어요. 딱 보기에도 숙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이거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도끼병 환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정도였는데 바로 며칠 뒤에 건수가 생겼죠. 음료를 받던 남편이 저한테 머뭇거리는 기색으로 물어보더군요. 저 혹시 실례지만 여기서 계속 알바하시는 건가요? 왜요? 여기 알바 자리가 탐나서 그러시는 거면 저희 매니저님한테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주 뵙다 보니까 이런 게 궁금해져서.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재미있긴 한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요. 돈이 좀 되는 일을 해야 하는 때라서. 아마 다른 일 찾으면 여기는 곧 그만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마침 수강 기간이 끝나가는데 저희 둘 다 이 건물을 떠나겠네요. 아, 저는 마침 그 아르바이트를 언제까지 더 해야 하나를 두고 고민하던 참이었기에 남편의 질문에 솔직히 말을 해주고 말았어요. 남편은 카페의 모든 근무자들에게 친절했고 카페에서 마주친 모든 학원 수강생들에게도 잘 웃어주었으나 요상한 사적인 질문을 하는 건 저한테 그러는 게 유일했죠. 저는 남편이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은근한 확신을 지으면서 며칠 뒤에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알바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여기서 직원이 되는 바람에 계속 다니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란 표정이 되었고 그 이튿날 저한테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수강기간 끝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고 3개월 더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 남은 걸 착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용기를 내어서 가장 친했던 근무자 2명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둘 다 그 손님이 너 좋아한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고백했어요. 마침 아이스 모카를 시켰길래 그 위에다 휘핑크림을 마치 산처럼 높이 쌓아주었습니다. 초코 시럽으로 하트도 그려줬고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드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꼭 그만큼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자기한테 연락처 줄 수 있냐고 하길래 냉큼 쪽지를 건네줬어요. 제 번호 따위 진작에 적어서 가지고 다녔으니까요.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희는 금세 사귀게 되었죠. 풋풋한 과정을 거쳐서 시작하게 된 연애인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솔직히 좀 망설여지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로 남편이 저랑 동갑내기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카페 근무자들도 거의 남편의 나이를 그렇게 추정했었고요. 나이 차이가 나봤자
위나 아래로 1살 차이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보다 4살이나 연상이었네요. 취업 앞두고 스펙 쌓느라고 어학원 다니는 거랬어요. 자격증도 많이 따뒀고 어학원은 사실 반쯤은 잉여 시간 채우려고 다니는 거라 하였죠. 속으로 충격받았어요. 저는 남편이 아직 대학생이고 휴학을 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23, 남편이 27이었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이 절세 동안이었다는 사실에 놀라긴 했으나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의 연애니까 뭐 있겠나 싶어서 그냥 잘 사귀기로 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닌데 부담 하나도 없이 재미있게 사귀어 보자는 게 저희 다짐이었죠. 제가 가식을 부릴 이유도 없었기에 남편한테 금세 저의 본 모습을 까보일 수 있어서 편했던 것 같아요. 헤어지거나 말거나 에헤라디야 즐겁게 연애나 해보련다 하고 만난 건데 기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염원했던 취업에 성공했고 그 곁에는 제가 있었어요. 그 첫 직장에서 1년을 다닌 끝에 이직을 했고요.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해서 제가 엄청 축하해 줬었죠. 그런데 이직을 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달라졌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혼자 사색에 잠겨있고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 딴 생각으로 몰두한 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었죠. 이 자식이 사회생활 짬이 쌓이고 이제 30 목전이니까 나 같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라 진지한 결혼 상대를 찾아 나설 때가 된 모양이구나. 제가 그런 눈치가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이별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내가 요즘 들어서 미래에 대해 많이 진지해진 것 같아. 슬슬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 그렇구나. 내가 옆에서 봐도 오빠가 그런 것 같았어. 이제 좋은 직장도 있고 나이도 30 되는데 늘 마음이 지금 같을 수 없겠구나 싶었어. 나를 꿰뚫어보고 있었구나. 역시 나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계속 고민하고 있던 건데 우리 슬슬 결혼하지 않을래? 우리 결혼 얘기 나눠볼 때도 됐잖아.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요? 남편이 절세 동안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순간보다도 저는 몇 배로 충격받았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속마음대로 말하고 말았죠. 오빠, 내가 저번에 나 고아라고 말을 안 했던가? 술 마시다가 말해서 오빠가 우리 했던 대화 내용을 다 까먹은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다 기억하고 있어. 네가 고아이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너한테 진심이야. 너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내내 생각해왔고 요즘 들어서는 그 생각에 확신까지 더해졌어. 저는 고아였는데요. 그래서 남편하고는 애당초 진지한 연애 따윈 생각 안 하고 그냥 즐거운 추억 쌓고 싶어서 만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제 배경 특성상 누군가를 욕심낼 처지가 아니라서요. 남편은 저랑 달리 멀쩡히 양친이 살아계셨고요. 여동생이 하나 있어서 집에서는 장남입니다. 원래는 집이 엄청 잘 사는 편이었는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재산이 날아갔었대요. 그 힘들고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남편은 부모님의 기대와 투자를 모두 받는 자식이었기에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남편은 스카이 바로 아래 등급이라고 쳐주는 대학을 나왔답니다. 남편은 외모도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옛날 저 일했던 카페에서도 인기가 많았겠죠. 못생겼는데 백날 친절하게 잘 웃어준다고 해서 근무자들이 다 기억하고 좋아했을까요? 생긴 것도 괜찮았고 키까지 큰 편이었어요. 그런 남자가 배경이 허접해도 너무 허접한 저랑 결혼하겠다니 이건 대사건이었답니다. 저는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해야 하나 고민까지 했건만 어느 날 남편이 데이트에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보여주더군요. 뭔가 했더니 자기가 저랑 결혼을 결심한 이유와 저와 결혼함으로써 자기가 얻는 이익과 효율을 논리정연하게 문서로 정리를 해온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더 황당한 건 제가 거기에 홀딱 빠져서 넘어간 것이겠죠. 이래서 제가 남편이랑 죽이 잘 맞았나 봐요. 그런 데서 통하니까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남편을 있는 힘껏 욕심내보기로요. 이걸 쓰다 보니까 자연스레 옛 순간들을 회상하게 되는데 곱씹을수록 즐거운 남편과의 첫 만남이나 연애 시절이 떠오르는 건 좋지만
시어머니와의 첫 대면이 생각나니까 입에 쓴웃음이 그려지네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 아들 여자친구 얼굴에 물 뿌리기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상황은 되었던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안 계셔? 천에 고아라고? 게다가 대학을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뭐 돈을 잘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이런 먹다 뱉은 개뼈다귀 같은 게 굴러들어온 거야? 시어머니는 입에 개거품을 무시며 필사적으로 저를 반대하셨어요. 게다가 마침 시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시다가 발을 다치시는 바람에 수술까지 하신 때였거든요. 치사하게 이런 식의 노려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거냐며 시어머니는 무척 괘씸해하시기까지 했습니다. 타이밍 잘 잡아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거냐며 저희를 오해하신 거였죠. 절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 저는 시어머니께 허락을 받고자 열심히 어필을 했었어요. 좋은 며느리, 똑 부러지는 며느리 되어 보이겠다고 진심을 담아 호소했지만 제가 그럴수록 시어머니께서는 뒷목이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래, 그렇다고 쳐보자. 여자에 빠지면 원래 답도 없이 눈 돌아가는 게 남자들이니까. 고아에다가 못 베어먹은 자기보다 어린 여자애한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동정심을 가졌겠니? 불쌍해서 자기가 보살펴주고 싶었겠지.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말이야. 안 그러니? 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오빠가 너무 착해서 동정심도 많고 속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 사랑받는지 그거 물어봤니? 아유, 두야. 우리 아들은 그렇다 치는데 너는 뭐냐고. 내가 지금 그거 묻는 거잖아. 너는 무슨 배짱으로 뻔뻔스럽게 이 결혼을 하겠다고 설쳐? 쥐뿔도 없는 게 어디 감히 명함을 들이미냐고? 뻔뻔스러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설친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노력하다 보니 그랬나 봐요. 아, 그리고 저는 명함이 없는데 저희 매장에서는 점장님만 명함이 나와서요. 저는 열심히 시어머니께 예의를 차려봤지만 역효과가 난 것인지 시어머니는 결국 뒷목을 세게 잡으신 채 뒤로 넘어가셨어요. 뭐 저딴 게 있냐면서 저를 향해 이를 바득바득 가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역효과의 장점이 하나 있었다면 시어머니께서 일단 뒤로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면서 뒤로 물러나시되 대신에 자신의 쫄병을 앞으로 내세우셨어요. 그건 바로 시댁의 금지옥엽이자 남편의 여동생인 제 시누이였답니다. 시누이는 자칭 시댁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그렇게 표현한 적 없고 시누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주장했네요. 시댁의 가세가 확 기울고 어렵게 살았을 때 남편만 기대와 투자를 받아서 학원도 여러 개 다니고 독서실도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런 게 없어서 방치됐었대요. 정말 암울했던 학창시절이라며 시누이가 회상을 하길래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죠. 만약 시누이한테 공부 재능이 있었다면 시부모님께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주셨을 거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명문대 출신인데다 집안도 브레인들이 많다고 하던데 남편이 그쪽 머리를 받았나 봐요. 반면에 시어머니께서는 영 그런 게 없으신데 시누이가 외탁을 한 모양이었고요. 시누이가 자기 엄마 대신 저를 해치우러 등장했을 때 어떻게 굴었는지 아세요? 펑펑 울었어요. 저한테 이런저런 훈계를 늘어놓다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는지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 본심을 드러냈고요. 고학년 주제, 그리고 후진 전문대 나온 주제에 나는 서울에 그런 대학 있는 줄도 몰랐어. 장난하냐? 그런 데는 안 나오는 게 낫겠다. 학비라도 저렴했나 보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학비가 참 저렴한 곳이었다고 그랬더니 시누이가 약이 올라서 더 울었었네요. 저 같은 게 자기 오빠랑 결혼한다고 하는 게 분하고 억울해서 미치겠대요. 그래서 눈물이 나온대요. 양심이 있으면 제발 사라져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소리 질렀었죠. 저 언니, 지금은 제가 마음에 안 차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언니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뭐? 언니? 야, 호칭 똑바로 불러. 언니 말고 나한테 아가씨라고 해야지. 너 우리 오빠랑 결혼 안 하고 싶니? 아가씨라고 해봐 얼른. 네? 아, 네 아가씨. 앞으로는 아가씨라고 그럼 부를게요. 어머, 아가씨라고 그러니까
네가 왠지 내 시녀 같다. 그럼 나는 이제 나만의 전속 시녀가 생기는 셈인가? 혼자 울다가 웃다가 뭔 정신병자인 줄 알았네요. 결혼 극구 반대라고 하더니 아가씨 소리를 듣는 건 좋다면서 저를 시녀로 부리고 싶다며 혼자 헛소리 하더군요. 신우이는 알고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왕따를 좀 당했었대요. 그런데 집안 정황상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참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였죠. 남편을 통해 그걸 알게 된 저는 괜히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신우이한테 잘해주고자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신우이랑 자매처럼 지내보고 싶단 꿈을 품었죠. 네, 아시겠지만 그건 아주 헛된 꿈이었답니다. 구운몽도 그것보단 허무한 꿈은 아니었을 거예요. 잘해주려고 들수록 신우이는 저를 만만한 호구로 보더군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가 봐요. 중요한 건 어쨌거나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 시아버지께서 가타부타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결혼시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시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치시며 분개하셨어요. 저게 불려씨가 따로 없구나. 몰래 병문안 갔다 온 것도 기야말 일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알랑방귀를 뀌었길래 그 일을 설득시킨 거야. 저런 천혜의 불려씨를 내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니? 우리 아들이 눈에 뭐가 씌었길래 저딴 것 하고 결혼하겠다고 난린지. 남편이 같이 병문안 가자 그래서 딱 한 번 다녀왔던 것 뿐이건만 시어머니의 확대해석은 놀라웠네요. 그리고 제가 불려씨면 신우이는 뭔가요? 하염여시, 마그마여시라도 될까요? 사람을 얼마나 살살 약올리면서 말을 못되게 하는지 몰랐어요. 피부가 그 정도로 하얀 사람은 두부 같아 보인다는 소리 자주 듣는다던데? 아, 네 맞아요 아가씨. 저도 그래서 두부 같다는 말 꽤나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그럴 리가. 내가 보기에 너는 두부가 아니라 백숙같이 생겨서 내가 그 말 해주려고 한 건데 아니다. 백숙도 아니고 생닭 같아. 사람 면전에 대고 왜 그딴 소리는 하는 건지 모전 여전인가 봐요. 자기 엄마랑 이런 기질 가진 게 똑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한때는 저를 이렇게 호출하셨거든요. 천치 어디냐? 얼른 이리 와봐라. 천재 아니고 천치? 빨랑 안 와? 바보 천치라고 할 때 그 천치요. 저한테 항상 천재 아니고 천치라고 말장난까지 부리시면서 저를 우습게 여겼어요. 요리하려면 마늘은 무조건 많이 쟁여놔야 한다고 마늘 주시겠다고 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댁에 가봤다가 마늘 한 포대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주저앉고 싶었는지 저한테 그거 다 까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절하거나 말거나 할 새도 없이 큰 그릇에다가 물 받아서 마늘을 부어버리시더라고요. 물에 불리면 마늘이 잘 까진다고요. 물에 젖어버린 걸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날은 결국 점심때 갔다가 해가 떨어지도록 마늘만 까다가 왔어요. 천재 아니고 천치야? 우리 천치 며느리가 설마 하니 마늘 까는 것도 못하는 건 아니지? 에이 엄마, 단순 노동인데 그건 할 수 있겠지. 저것도 못하면 며느리 자격 실격 아니야? 그런데 아직은 능숙하지 못할 테니까 우리가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시켜줘야겠다. 저는 부엌에서 내도록 마늘과 씨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랑 신우이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었죠.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고환연이라 부엌 살림 보고 배운 게 없다라는 대목도 얼핏 들려왔었는데 솔직히 그때 눈물이 좀 났어요. 마늘이 맵다는 걸 핑계를 대고 눈물을 훔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제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서 젖어있는 거 뻔히 봤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시고 껍질 똑바로 안 깠다고 주먹으로 제 머리에 꿀밥 먹이셨던 시어머니. 그날 진짜 인내심 체험 제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워낙 강한 편에 속해서요. 신우이가 저한테 자기 심부름까지 시키며 진짜로 저를 시녀처럼 부리기도 했는데 그것마저 참고 넘길 정도는 되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아예요. 어렸을 때의 일들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도 가난을 이유로 부모님을 대신해서 친척분이 저를 키워주셨었고요. 그랬다가 친척분의 그 집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그 바람에 다시 부모님한테로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버려졌죠. 저는 하루아침에 보육원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부모님도 한쪽은 제 친부모가 아니었어요. 집이 가난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개판 콩가루였나 봐요. 아주 기억 못할 나이까지는 아니었건만 보육원에서 들은 바로는 정신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제가 과거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하였어요. 상처 많은 아이들이 모인 보육원에서 아름답고 동화 같은 일만 있었겠나요?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슬프게도 별꼴을 다 보고 자랐답니다. 제가 몸담았던 보육원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두 갈래로 결과가 나뉘었어요. 내면의 상처 때문에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운 외곽 내유 인간이 되거나 악바리 근성과 강한 생활력으로 질기디 질긴 인간이 되거나 저는 아무래도 후자였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돈 번다고 무척 바빴거든요. 덕분에 저는 사각지대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온갖 시집살이는 다 당했었죠. 그 언젠가 인터넷에서 시무한테 수저로 머리 맞았다는 화제의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수저요? 저는 국자로 맞았습니다. 사유요? 국 풀 때 건더기랑 국물을 비율 좋게 못 떴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제 마음에 상처를 내지 못했어요. 제가 다 예상한 뒤에도 걷자고 선택한 가시밭길 책임지겠다는 생각이었고요. 남편은 제 기준에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모친과 누이가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저 안타까웠을 따름이었네요. 근데 국자로 맞은 건 그렇다 치는데 좀 억울한 걸로 맞은 일도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베이커리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했거든요. 가끔 빵 한두 개씩 가져왔는데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시누이가 이따금씩 와서 그거 수거해 갔어요. 처음에는 호의였는데 계속되니까 진짜 권리인 줄 알더군요. 시누이가 저한테 야, 냉동실에 빵 좀 모였냐? 지금 몇 개 있냐? 이런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날리기까지 얼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그렇다고 참겠는데 나중에는 투정까지 부리는 거예요. 야, 너 왜 자꾸 이딴 단팥빵만 가져오냐? 내가 빵 가져가는 게 얄미워서 일부러 팥빵 가져오는 거지. 내가 저번에 페이스트리 같은 것 좀 가져오라 그랬잖아. 너 내 말이 우스워? 단팥빵? 누가 처먹는다고 자꾸 가져오는 거야? 단팥빵이 워낙 인기라서 많이 만들다 보니 수량이 매장에서 많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는 건데요. 인기 많은 빵이에요. 인기 많은 빵? 야, 거짓말 좀 하지 마. 너는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 화법이 사람 열받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그 버릇 좀 고쳐, 제발. 그러더니 단팥빵으로 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꽝꽝 언 단팥빵이 얼마나 딱딱했는데 아무리 웃겠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 머리를 때리나요? 저는 시누이한테 꼬박꼬박 아가씨 호칭에 존칭을 썼건만 시누이는 저한테 기본 반말에다가 야야 걸었습니다. 이런 성격 파탄자한테도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그 남자 누군지는 몰라도 유유상종이겠거니 싶었네요. 어느 날은 좀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시누이의 만행을 일렀다가 시어머니께 바로 불려갔어요. 너 정신 안 차리고 사니? 눈치나 염치 중에 하나만 없어야지. 감히 우리 아들하고 딸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들어. 굴러 들어온 돌멩이 주제 깝치지 말아라. 고환영 받아들여준 집안에 은혜 입었으면 우리한테 잘해야지. 어디서 대도 않게 행패질이야. 제가 한 행동 중에서 행패질이라고 불릴 만한 게 있는 건지 궁금했으나 저는 그냥 대꾸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네요. 한번 엎을 거면 확 나서는 거고 아닐 거라면 그냥 어설프게 대드느니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육원에서 익힌 저만의 철칙이었어요. 상대방이 저를 밟을 때 어설프게 꿈틀거리면 상대방은 더 잔인하게 짓밟으려고 들더라고요. 그 발을 치워버릴 게 아니라면 차라리 가만히 적당히 밟혀주는 게 나았죠. 하지만 언제까지 밟혀줘야 할지 기약이 없어서 심란하던 때에 엄청난 일이 생겨났지 뭔가요? 성격이 파탄난 시누이한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사귄 지 8개월 정도밖에 안 됐건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시댁에 불려가서 행주 삼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대화를 듣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시누이도 그 남자친구의 배경을 자세히는 모르고 만난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집안이 꽤 살더래요. 그 남자의 집도 유복한 편인데 일가 친척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몇 있는 게 더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외삼촌이 공기업 임원이고 또 누구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시라나? 그리고 이건
자세히 나한테 말을 안 해주려고 하던데 느낌상 건물주도 2명 있는 것 같아. 그거 알고 나서부터 내가 눈 돌아가서 미친 듯이 결혼하자고 꼬여낸 거잖아. 근데 상황 보니까 통한 것 같아, 엄마. 그치? 잘했어. 역시 우리 딸이 최고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영특할꼬? 거기서 떨떠름해 하거든. 일단은 결혼에 대해 의견도 나눠볼 겸 상견례 자리부터 갖자고 그래봐라. 밥 한 끼 하자고 말이야. 신우이가 그렇게 잘나가는 집안의 남자랑 사귀고 있었다니 놀랄 노짜였네요. 게다가 그 상견례라는 거 정말로 성사되어 버렸어요. 부잣집 남자는 신우이처럼 싸가지 없는 스타일을 좋아하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엿들어 보니까 그 남자 앞에서 내숭 떨고 가식 부리느라 가끔은 숨 막힌다고 신우이가 하소연을 했거든요. 딱 하나 흠이 있다면 울 남친한테 누나가 있다는 거겠지? 이미 결혼하셨다지만 자기 친정이랑 너무 왕래가 잦으신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 설마 나한테 신우이 짓 하진 않으실 거야. 집이 잘 사는데 설마 교양도 있겠지. 요즘 세상에 신우이 유세 떠는 미친년이 어딨겠어. 신우이가 혼잣말로 한숨을 쉬면서 상견례 이틀 전에 걱정을 하길래 제가 옆에서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 미친년이라는 건 왜 생각 못하고 사는 걸까요?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쳐다봐줬는데 시선을 느낀 신우이가 뜨끔했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뭘 봐. 너는 고아잖아. 쥐뿔 아무것도 없는 고아랑 나랑 상황이 같아? 내가 너처럼 당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 기가 막혀서 아, 네 하고는 그냥 말았어요. 상견례에는 원래 남편이랑 저도 참석하기로 했었어요. 상대 측 집안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주말에 수원으로 급하게 업무를 가게 된 거예요. 직장 내에서 터진 비상사태라서 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루 전날에 상대 측 집안에 그렇게 되었다고 알려줬고요. 신우이가 저한테 고아티 안 나게 깔끔하게 입고 와라고 단단히 주문을 했기에 저는 잘 차려입고 만반의 준비를 했답니다. 남편도 없으니 그냥 병풍처럼 앉아있다가 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상견례가 열리는 식당 앞에 도착을 했는데 넌 내리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당연히 그쪽에서 예의상이나마 너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럴 텐데 고아년이라고 어떻게 밝히겠니? 쪽팔려서 안 될 일이지. 우리 딸 결혼 앞길 막지 말고 넌 여기에 있어. 그래, 차에서 휴대폰이나 하고 있어. 잘 다녀와서 얘기해줄게. 와, 주차 딱 하자마자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저한테 상견례 참석하지 말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을 하니까 상대 측 집안에서 그럼 형제 자매 없이 약소하게 모이자고 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도 아직 몸이 불편하시니 그냥 편한 자리로 가자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저한테 안 알려주고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제대로 저를 엿먹인 겁니다. 가는 길 내내 한마디도 안 했다가 진짜 제대로 뒤통수 얼얼했네요. 어이가 없어서 혼자 집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차에서 내려서 식당 앞에서 그냥 서성거렸어요. 정원이 잘 되어 있길래 구경하면서 머리를 좀 식혔죠. 그런데 그때 웬 남성분이 전화를 하면서 안에서 나오시는데 상견례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우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의 부친 되시는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쪽을 쳐다보게 됐는데 희한하게도 그분 역시 자꾸 저를 응시하시는 거예요. 괜히 멋쩍어진 저는 그분이 통화를 끝내시자 먼저 인사말이라도 걸어드렸죠. 혹시 상견례 오셨냐면서 신우이 이름 대니까 놀라시면서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저보고 신우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아차 싶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아닌가 고민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신우이의 새언니 되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무척 당황하셨고요. 가족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도착해놓고 밖에 둘 수 있냐며 화를 내셨는데 그 반응에 순간 제 마음이 찡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저에게는 친정이 없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버렸네요. 그러시군요. 보육원에서 자라셨다면 힘든 일이 많으셨겠네요. 저도 가끔 보육원 봉사를 가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지역의 보육원에서 계셨는지 저에게 문득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숨길 게 없으니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렸죠. 저를 바라보시는 표정에서 호기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친척집에 불이 나서 부모님께 돌아갔다 얘기를 하니까 그 대목에서 그분의 표정이 오묘해지시는 거예요. 그때 식당 안에서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그 남자는 신우이의 남자친구였죠. 아버지, 통화하신다고 나가셔놓고 한참을 안 오셔서 제가 와봤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여기서 뭐하고 계셨어요? 지금 상견례니 뭐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잃어버렸던 내 사촌을 찾은 걸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딴 되먹지 못한 여자랑 결혼하는 게 문제냐? 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되먹지 못하다니. 그리고 그 사촌 얘기는 10년째 안 하시다가 오랜만에 왜 꺼내시는 건지. 말끝을 흐리던 그 남자와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아마 그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라는 가정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믿을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었죠. 그분이 자기 친척분들한테 연락 돌려서 당시의 상황을 확인받았고요. 제 기억 속 흐릿하게 남아있는 사실들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상견례 따위는 중단된 지 오래였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 천치가 저 집안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시어머니께서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셨는데 넋이 나가버린 신우이에 비하면 상황이 나았네요. 그 후로 그 집안 사람들과 제가 만나보았고 지냈던 보육원과 연락도 취해보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봤더니 제가 그 집안의 사람이 맞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당시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계셨는데 제 안부를 묻는 친척들에게 저를 잃어버렸다고 하셨대요. 실제로는 먼 지역까지 가서 저를 버리셨던 게 진실일 텐데요. 집에 불이 났던 바람에 저를 다시 엄마에게로 보내셔야 했던 고모께서는 제 실종 소식에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집안의 어른들이 저를 찾아서 오래도록 헤맸었대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말과는 달리 애당초 그 지역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헛수고였죠. 엄마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금방 세상을 뜨셨기에 진실은 계속 묻혀 있었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식당 앞에서 진실이 교차되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저는 평생 몰랐던 제 친척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믿어지지가 않을 지경이었고요. 신우이는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뻥 차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알아 누우셨죠. 이제 고아라고 안 부르고 천치라고도 안 부를 테니 우리 예쁜 며느라기야. 앞으로 우리랑 잘 지내주겠니? 설마 우리 모른 척하는 건 아니지? 따지고 보면 우리 덕분에 네가 가족들을 찾은 셈인데. 시어머니께서 끙끙 앓으시며 저에게 호소를 하셨지만 저는 이미 그쪽을 쳐다도 안 보기로 결심한 후였기에 전혀 안 흔들렸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간 저를 얼마나 악독하게 괴롭혔는지 남편한테 다 말한 뒤였고요. 놀란 남편이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하길래 정말 미안하다면 앞으로 저만 보고 살라고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남편을 홀랑 챙겨서 멀리 이사 갔습니다. 남편의 직장을 기점으로 원래 집이 동쪽이었다면 서쪽으로 와버린 것이죠. 집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한테 재산 주겠다는 친척들이 어디 한둘이었어야죠. 우선은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먼 친척 어르신이 소유하고 계셨던 집에 들어가서 2년 정도 살기로 한 거예요. 남편한테 외제차 한 대 뽑아줬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뭐 저한테 돌아가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애기 태어나면 무보수로 돌봐주겠다, 별별 소리를 다 했는데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기는 왜 들먹거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친척들하고 비싼 레스토랑에 간 사진을 카톡 푸사로 해놓은 날에 시누이가 엉엉 우는 이모티콘을 저한테 여러 개 보냈길래 그냥 그때부터는 차단했어요. 제 남편의 가족이니까 솔직히 저렴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는데요. 세상 참 좁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시댁 사람들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그건 꼭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걸 살면서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